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를 쓰는 것처럼 동떨어진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무력감에 휩싸이곤 하지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 직장 동료나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 속에서 이러한 답답함과 마주하며 애써 참고 또 때로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들을 설득하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 끝없는 줄다리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지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던져줄까요? 우리가 굳이 설득이라는 고된 길을 택하지 않고도 말 안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설득이라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멈추고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7가지 지혜를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 기대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원인이 됩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가 우리의 논리를 따르거나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복잡한 양자역학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논리와 감정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경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르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한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려 할 때 오랜 관습에 젖어 있는 한 직원이 아무리 설명해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믿거나 변화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직원이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즉시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그에게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과 작은 단계들을 제시하며 그의 저항이 무지나 악의 때문이 아니라 다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과 태도뿐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림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특정한 반응이나 이해를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고집을 부리는 친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척이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도 덜 상처받고 덜 분노하게 됩니다. 대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대의 조절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으며 모든 관계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갈 수는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비현실적일 때가 많으며 결국 좌절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상대방의 변화가 아닌 우리 자신의 평화와 관계의 최소한의 유지를 목표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즉, 그를 바꾸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늘 비합리적인 지시를 내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의 목표를 상사를 설득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설정하면 끊임없이 부딪히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상사의 비합리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나의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전략입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가 손자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설득의 싸움에서도 통용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종종 불필요한 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목표를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바꿀 때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툴 때 상대방이 내 의견을 100%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혹은 우리의 관계가 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아예 주제를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우리의 평화와 관계를 지키는 승리입니다. 모든 싸움에 이기려 하기보다는 어떤 싸움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승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를 재설정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 좌절, 답답함 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상대방과의 감정적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우리의 감정이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되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은 우리가 외부의 원인에 의해 더 활동적이거나 덜 활동적이 될 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와 동시에 그 변화에 대한 관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우리는 그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이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감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그 감정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지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동료가 늘 불평만 늘어놓고 남을 탓하는 경우 그의 말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함께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대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불평이 나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넘어 그의 말에서 나의 감정적 에너지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는 방법 중 하나는 관찰자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상대방의 행동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직접적인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특징이나 습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대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유사한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유독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우리 내면의 상처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비언어적 소통 활용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어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언어적 소통의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 심지어 침묵까지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논리와 이성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비언어적 소통은 감정과 태도를 전달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언어가 닿지 않을 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의도를 표현하고 때로는 상대를 압도하거나 반대로 우리의 인내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 이상으로 몸으로 많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성은 말보다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논점을 흐리거나 무례한 발언을 할 때 우리가 굳이 언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표정,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등의 제스처를 통해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고 깊은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며 그가 자신의 말을 되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어 스스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언어적 소통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감정적 한계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쾌한 농담을 할 때 얼굴을 굳히거나 시선을 피하는 등의 비언어적인 신호만으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로 직접 표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 자체가 상대방의 불안정한 태도를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침착함과 여유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는 상대방이 더 이상 우리를 자극하려 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말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고 관계의 역동성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 안 통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틀렸다거나 비합리적이다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경험, 가치관, 신념, 그리고 심리 상태에 따라 세상을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때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그런 사고를 하게 되었는지를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직원이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가 오만하고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그는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던 경험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를 틀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은 또한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 치부하기보다 저 행동 뒤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를 고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격분하지 않고 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상대방의 행동 조각이 어떤 전체 그림의 일부인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관점 바꾸기는 상대방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지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불필요한 비난이나 비판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행동이 그들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상처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행동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경계 설정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태도를 취하더라도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말 안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계 설정은 여기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명확한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며 때로는 관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계 설정은 상대를 멀리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는 없으며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의 주제를 제한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참여를 거부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늘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대화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침해하려 할 때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거나 개인적인 일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러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끼며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니 존중해달라는 식으로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서 지금은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 설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계를 넘어서려 시도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은 연습이 필요하며 꾸준한 노력을 통해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타인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우리 자신의 안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번째 지혜는 선택적 관계 유지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거나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말 안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냉철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으며 어떤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자유롭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독립적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선택적 관계 유지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처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만 남기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거나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단체 모임에서만 만나는 식으로 관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이 귀한 자원을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때로는 어떤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줄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